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조미재입니다. 이 1부에서 아마 올해 전반적인 대학 입시의 흐름이나 변화된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셨을 거예요. 저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올 1년 동안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어제 성적 받으셨나요? 네, 기분이 좀 어떠시죠? 웃는 어머님은 몇 분 좀 계시고 나머지 분들은 좀 많이 실망하신 듯 그렇게 좀 마음이 안 좋으실 텐데요. 결코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저희는 대학을 가지 않죠? 그쵸? 그래서 너무 실망하지 마시라는 거, 또 잘 봤다고 또 지나치게 자만해서도 안 된다는 거, 제가 조금 이따가 분석 결과를 하나 보여드릴 텐데요. 좀 희망을 드리려고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올해 수능의 변화 부분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영어 영역만 전년도에 대비해서 통합을 했고 나머지 국어, 수학, 그 다음에 탐구 영역은 동일하다는 거 이미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영어 같은 경우는요, 저희가 좀 알고 준비를 해 나갈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변화된 부분을 보면 듣기 영역에서 5문항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읽기 영역은 5문항이 늘어났죠. 근데 늘어나고 줄어든 문제의 유형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상위권 학생들이 집중해야 될 공부 방법, 그리고 중하위권 학생들이 대비해야 될 준비 방법들은 서로 아이의 상태에 따라서 달라져야 된다는 걸 좀 기억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 보시면요, 가장 아이들이 어려워하고 최고 점수를 맞기 위해서 반드시 준비해 줘야 되는 빈칸 추론 문제 같은 경우는 작년에 7문제에서 올해 4문제로 3문항이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문제의 숫자들이 조금 준 것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어쨌든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은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만 원하는 상위 그룹의 대학을 갈 수 있을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준비는 충분히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듣기 문제가 줄어들었다는 것이 우리 이제 중위권의 학생들 중에는 듣기에서 오히려 점수를 더 많이 얻어가는 학생이 있고 듣기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런데 듣기가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는 단어를 잘 모르기 때문에 잘 안 들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영어를 준비해 나갈 때 EBS나 기출문제에 있는 그 지문들을 꾸준히 공부해 줄 필요도 있지만 사실은 단어에 대한 감각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30개, 40개 이상의 단어는 꼬박꼬박 쉬는 시간이 됐던 아니면 아침에 등교 시간이 됐던 집에 오는 시간이 됐던 짬짬이 단어에 대한 공부를 좀 계속적으로 꾸준히 해준다면 하루에 30개만 외워도 100일이면 300개, 그죠? 200일이면 600개. 굉장히 나중에는 많은 양이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평상시에도 단어에 대한 준비를 꼭 해줄 수 있도록 지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들은 어떻게 보면 시간 안에 지문을 읽고 문제를 풀어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근데 학생들에 따라서는 너무 그 전반의 시간을 많이 쏟다 보면 뒤로 갈수록 시간이 부족하죠. 그러면 이제 대충 찍고 넘어가는, 그래서 중하위권 아이들이 보여지는 그런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간 안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훈련이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혹시 주말이나 학교 수업을 안 가고 하루 종일 본인 시간이 낼 수 있는 그런 날은 모의고사 문제집을 풀 때에도 반드시 시간을 정해놓고 그 시간 안에 문제를 해결해낼 수 있도록 훈련을 좀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본인이 3등급, 4등급인데 나는 만점을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시험 준비를 하게 되면 시험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왜? 어려운 문제에 시간을 너무 많이 쏟기 때문에. 그거는 수학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오히려 3등급, 4등급인 친구가 2등급으로 올라가려면 내가 몰라서 틀려야 될 문제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포기하는 것도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일단 틀리자.
이 사전 문제는 일단 틀리자 하고 넘어가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실수 없이 풀어놓고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에 이제 어려운 문제에 대한 도전을 했을 때 그나마 자신의 성적 이상을 유지할 수 있다는 거 그걸 기억을 해두시고 물론 이제 만점 맞아야 되고 1등급 이상 받아야 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고난이도 문제에 대한 학습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자. 이 부분은 이번에 그 3월달 모의고사에 대한 난이도 부분인데요. 이제 이 난이도를 체크를 하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어떤 영역은 작년 수능보다 쉬웠고 좀 수학 같은 경우는 어려웠고 영어는 출제자 같은 경우는 A형과 B형의 중간 난이도를 유지하겠다라고 해서 사실 시험 문제를 출제했지만 시험을 처음 치러보는 우리 재학생 특히 재학생들, 학생들 입장에서는 시험은 항상 어려워요. 그렇죠? 쉬운 시험이라는 건 없어요. 아이들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얼마나 빨리 적응 훈련을 하느냐가 문제인 것 같고 앞으로 실제 수능의 출제 난이도나 방향은 6월, 9월 모의고사를 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보시면 국어 A형, B형의 선택, 수학 A형, B형의 선택 부분을 지금 미리 결정하시기보다는 6월 시험을 확실히 보시고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을 어디로 갈 것인지를 정한 다음에 내가 A형을 선택할 건지 B형을 선택할 것인지 그 부분은 결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어제 성적이 발표된 영역별 이제 등급 컷이에요. 이건 이미 원점수를 가지고 비교를 하긴 하지만 사실 원점수 가지고 우리가 대학에 가서 써먹을 일은 없는 거죠. 그래서 반드시 표준 점수나 100분위 등급으로 예측 점수들을 전환을 해서 우리 아이가 어느 정도 성적대를 보이고 있는지를 판단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결과물들은요 앞으로 참고 자료로 사용하시는데 왜 이 부분에 대한 분석을 이제 우리 아이 성적을 가지고 해줘야 되느냐. 모의고사에서 얻고 싶은 내용 중에 하나는 뭐예요? 우리 아이가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영역이 어디인지 아직 학습이 확실하게 되어 있지 않는 부분이 어디인지 그 다음에 목표 대학을 어느 정도로 설정해 놓고 준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기 위한 하나의 잣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런 자료들은 이미 이제 그 교육청 사이트나 이런 데 가보면 등급별 점수들은 다 나와 있으니까요. 그걸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이걸 보시면 A형, B형에 대한 이제 선택 인원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한 이유는 저희가 수시에 대학에 원서를 넣고 준비를 할 때 대부분 학생부 전형 또는 논술 전형 이런 전형들을 주로 해서 원서들을 쓰게 되실 건데요. 최저학력 기준이 걸려 있어요. 올해 같은 경우는 특히 등급에 의한 최저 기준이 제시가 되어 있죠. 100분위 활용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등급별 인원수가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한데요. 선택하는 인원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1등급을 받을 수 있는 숫자도 달라지겠죠. 30만 명일 때의 1등급의 4% 숫자와 35만 명일 때의 1등급의 숫자는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평상시 모의고사에서는 우리 아이가 1등급이 나왔다고 생각했지만 실제 수능 때 가서 A, B형의 이동이 생긴다거나 이랬을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 동일한 100분위, 동일한 전국 등수를 맞았다 하더라도 등급이 내려갈 수도 있는 거고 하는 그런 변동사항이 생깁니다. 그래서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 3월 모의고사, 작년 3월에는 국어 A형이 25만 명, 국어 B는 27만 명이었어요. 그런데 실제 수능에서는 A형이 32만 명, B형은 28만 명입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무슨 말이냐? 재학생 중에서 A형, B형 변동사항이 분명히 생겼겠죠? 그 다음에 실제 수능 때는
재학생만 보던 3월에 대비해서 졸업생들이 포함이 되죠. 그래서 이 A형 같은 경우는 주로 자연계 학생이나 예체능 쪽의 학생, 그 다음에 B형 중에서도 성적이 잘 나오지 않는 하위권에 있는 학생들이 대거 이제 실제 수능을 볼 때는 국어 A형으로 이동을 하고 절대 강자들이 이제 B형에 남아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수학 같은 경우도 A형은 32만 7천 명, 수학 B형은 19만 4천 명이 3월달 인원수인데요. 이제 실제 수능을 봤을 때는 A형이 41만 2천 명이에요. 예년에 비해서 작년 같은 경우는 B형에서 A형으로 이동하는 숫자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래서 B형의 시험을 본 숫자가 16만 명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보다는 어때요? 더 늘어난 거죠. 학생 숫자가 줄어든 거에 대비하면. 그래서 올해도 이런 현상은 유지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3월 달에 봤던 이 학생들의 숫자 대비 1등급을 우리 아이가 받았어. 그런데 하위 1등급을 현재 받고 있다. 라고 한다면 이제 졸업생들이 포함이 된 숫자가 많이 늘어났을 경우에 과연 우리 아이가 계속 1등급을 유지시킬 거냐, 아니면은 공부 잘하는 친구들 때문에 2등급으로 밀려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준비가 좀 필요해요. 그래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 가능 대학을 우리가 찾아서 원서 접수를 수시 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제가 아까 우리 부모님들께 희망을 좀 드리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작년에 재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게 이제 졸업생들은 3월 시험을 안 봤으니까 그 친구들은 빼고, 재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3월 대비 실제 수능에서 등급이 어느 정도 변화됐는지를 저희가 좀 살펴봤어요. 물론 1등급에서 1등급이 됐다라고 했을 때에도 이 안에서 100분위가 오른 친구도 있고 좀 떨어진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자, 일단 등급별 변화를 보면 1등급이 1등급 되는 거는 뭐 유지라고 일단 보고요. 국어 A형 같은 경우 1등급 유지 비율은 35.4% 정도. 그러면 나머지 학생들은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떨어졌다는 얘기죠.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떨어진 친구가 31.8%니까 결국 이 숫자는 어느 영향인 거예요? 이제 졸업생들이 들어와서 밀려난 그런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2등급이었던 학생 중에 1등급으로 상승한 학생들도 있네요. 그쵸? 우리는 이런데 이제 기대를 걸어봐야 돼. 우리 아이가 이 중에 이제 속할 것이라는 그런 자신감과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자, 그래서 국어 A 같은 경우도 보면 상승 또는 유지할 수 있는 거, 2등급에서 자기 등수를 유지하거나 아니면 한 등급 정도 올라갈 수 있는 비율이 44.7% 정도, 3등급 대에서는 한 등급 또는 두 등급 올라간 친구들이 57.5% 정도. 그러면 우리는 3등급이 사실 1등급 되기 쉽지 않죠. 2개 등급이나 올라가는 거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6.5% 정도는 3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라가더라. 어때요? 좀 희망이 보이시나요? 그죠? 네. 자, 국어 B형입니다. 국어 B형 같은 경우도 A형하고 양상 좀 비슷하긴 하지만 오히려 상승폭은 A형보다는 좀 덜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위권에 국어 B형이면 문과 쪽에서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A형보다는 B형이 이 등급 변동은 좀 덜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화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국어 A형 같은 경우는 1등급이 1등급 되는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50.5% 정도. 그러니까 인문계 아이들 중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은 거의 변동사항 없이 좋은 성적들을 꾸준히 유지해 나갔다는 거죠. 근데 이걸 유지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이 어떻게 했게요?
죽을 똥 살 똥 했겠죠? 그래서 유지가 된 거죠. 그냥 안 하고 놀아서 절대 유지 안 되겠죠. 힘들었지만 어쨌든 이 2등급으로 떨어진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최선을 다했지만 역부족이어서 밀려난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도 A형 같은 경우 국어에 비해서 봐보세요. 3등급이 1등급으로 되는 비율이 훨씬 적죠. 아까 국어 A는 7% 정도 됐는데 이거는 2% 정도. 하지만 어쨌든 한 등급 정도 향상시킬 수 있는 비율, 2등급이 상승 또는 유지되는 거 41.4%, 또 3등급도 40% 정도는 되는 거니까 일단 우리는 내가 3월 달에 최선을 다해서 공부해서 최상의 성적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걸 지키는 전략을 가져가야 돼요. 그러다 보면 성적이 올라갑니다. 근데 지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죽을 똥 살 똥 해야 된다고요. 자, 수학 B형은 이제 자연계 아이들이 대부분 시험을 보죠. 확실히 변동폭이 더 심합니다. 문과 쪽보다는. 자연계 아이들의 변동폭이 좀 있어요. 왜냐면 3월달 시험 범위하고 6월 실제 수능의 시험 범위는 좀 다르죠. 그래서 아직 어려운 단원을 안 봤어요. 지금 3월달은.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성적 떨어지는 친구들이 수학에서는 더 많네요. 그러면 우리 아이가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만큼 변동폭이 있으니까 더 열심히 준비해서 최선을 다해서 자기 성적 유지, 수학 성적 같은 경우 특히 자연계 쪽은 유지만 해도 정말 잘하는 거다. 밀려나가지 않는 게 최선의 전략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틀리기로 한 문제는 차라리 틀리자. 3등급 친구가 갑자기 1등급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건 쉽지 않아요. 우리는 항상 수능 성적 이야기할 때 총점 불변의 법칙이라는 표현을 써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한 영역에만 집중해서 공부하다 보면 나머지 영역이 어때요? 또 떨어져. 그러면 총점은 또 똑같아지는 거죠. 그래서 공부는 감각을 계속 유지시켜 나가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은 평소에 영역별로 조금씩 매일매일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만 그 중에 내가 조금 전략적으로 집중해서 해야 될 영역에 대해서 시간 안배를 좀 더 하라는 이야기지 그 영역만 하고 나머지는 하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라는 거. 물론 아이들에 따라서 진짜 버려야 되고 집중해야 될 아이들이 생길 수는 있으나 지금 상황에서부터 미리 섣불리 결정하시는 건 위험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어 B형 같은 경우도 1등급 유지하는 게 쉽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수밖에 없었죠. 영어 같은 경우는 특히 3월 달에 비해서 실제 수능에서는 B형에서 A형으로 이동된 숫자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따라서 B형 숫자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등급별 인원수가 작아질 수밖에 없었겠죠. 그래서 더더욱 1등급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영어를 모든 학생이 다 같이 보기 때문에 작년에 비해서 영어에 대한 등급을 받기는 조금 더 나아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뭐 공부를 열심히 해야 받는 거니까 철저하게 준비를 합시다. 그래서 어쨌든 이제 하면 그래도 우리 아이 30% 40% 상승한다고 했으니까 그거 믿고 열심히 해보자. 아이들에게도 반드시 얘기해 주세요. 오르는 애들이 있어. 실제 수능 가서 성적이 올랐대. 대신에 죽을 똥 살 똥 해야 된대.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자, 이제 성적표를 받아보셨으니까 이 성적표를 제대로 읽어내면 아이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가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성적표를 이제 보셨죠? 자, 받아보셨을 텐데 거기 보시면 원점수, 표준점수, 등급 이런 점수들이 나와요. 이제 이 점수들을 토대로 해서 우리 아이의 정시 지원 가능 대학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에 대한 예측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자, 점수를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
원점수가 아무리 높다고 하더라도 시험의 난이도가 낮아지면 어때요? 표준 점수는 내려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원점수에 대해서는 너무 집착하지 마시고 아이가 전국에서 몇 등 정도 되는지에 대해서 확실히 점검을 해 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등급별 인원이 어떻게 되느냐, 우리 아이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 위치에 와 있느냐를 확실히 체크를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세부 영역 배점 및 영역 조합별 점수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우리 아이가 각 영역별로 부족한 부분이 어떤 부분에 있는지를 체크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보충 수업이 좀 필요하겠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꼼꼼히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보충 학습이 필요한 문항 번호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문항들을 보시게 되면 수학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어느 단원이 아이가 부족해서 많이 틀렸느냐라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체크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간이 더 지나기 전에 빨리 보충 수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오답 노트를 작성해서 내가 무엇이 틀렸고 뭐가 문제인지를 체크할 때 우리 부모님들께서 해주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 아이가 혼자서 그걸 해결해낼 수 있느냐, 아니면은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하냐, 이 부분에 대한 체크를 좀 하셔가지고 지금 혼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의 입장에서 만약에 내가 혼자서는 이해가 안 돼요, 누군가 도움이 필요해요 라고 했을 때 학교 선생님한테 가서 물어봐서 해결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주변에 뭐 형 누나가 해결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다른 누군가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반드시 아이와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시고 지금 아이의 수준에서 필요한 조치가 무엇인지를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아이가 희망하는 방향대로 좀 해주시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합별 백분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는 이제 결국 뭐죠? 주요 대학은 국수, 영, 탐구 4개의 영역을 대부분 다 반영을 하죠. 그런데 이제 중위권 대학, 중하위권으로 내려올수록 4개 영역을 다 반영하지 않고 그 중에 일부만 선택적으로 반영하는 대학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아이가 어떤 조합으로 성적을 냈을 때 더 상대적 위치가 높아지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볼 수 있는 영역이고요. 그래서 우리 아이한테 유리한 영역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문항별 채점표를 이렇게 보시면 정답과 오답에 대한 체크가 있는데요. 이제 문항에 대한 난이도가 A, B, C, D, E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가 틀린 문제들을 쭉 체크를 해보는 거예요. 체크를 해봤더니 D2 쪽의 문제를 많이 틀린 거야. D2 쪽 문제라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어려워서 틀리는 문제들이죠. 그러면 대부분 상위권에 있는 친구들이 이런 현상들이 많이 발생을 해요. 난이도 있는 문제에서 주로 많이 틀리고, 난이도가 낮은 2, 3점짜리 같은 경우는 거의 다 맞추고, 이런 경우는 이제 그동안 해왔던 공부 방법에 고득점을 맞추기 위한 어려운 문제를 학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생에 따라서는 A형, B형, 즉 난이도가 아주 낮아. 즉 이 친구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수학 같은 경우에는 B형도 틀려요. 그러면 60에서 79% 정도 전국에 있는 아이들이 다 맞춘 문제인데 우리 애만 틀린 거야. 남들 다 맞췄는데. 이건 기본이 아직 안 되어 있는 거죠. 기본이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기본이 안 되어 있는 아이한테 어려운 문제 계속 풀게 하는 거 도움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은 A형, B형 이런 쪽의 문제를 많이 틀린 친구들은 아직 기본 개념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교과서를 먼저 풀어봐야 돼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을 확실하게 익혀야만 그 다음에 응용 문제도 풀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나 문제풀이 위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중하위권 친구들은 그 문제풀이 자체가 도움이 안 될 수가 있어요. 모른 채로 그냥 기계적으로 문제를 풀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는 어떤 상태인지를 확실히 진단을 하셔서 기본 학습이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반드시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3월달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오늘 내일 주말 동안에 아이하고 같이 이런 학습에 대한 작전을 이제 짜시고, 자,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우리는 목표 대학을 좀 미리 설정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자, 그래서 대학을 설정하기 전에 그래도 나중에 우리 3학년들은 성적에 의해서 학과를 선택할 수밖에 없죠. 그쵸? 그래서 아마 1학년 희망상 그 직업, 희망 직업과 2학년 때 희망 직업, 3학년이 다 틀릴 수 있어요. 그죠? 1학년 때는 의사가 되고 싶었어. 그죠? 2학년이 딱 됐어. 아, 우리 아이가 천재가 아닌가 봐. 야, 그러면 과를 좀 바꿔보자. 그러면 생명과학을 가볼까? 2학년. 그러다 3학년이 딱 됐어. 야, 인서울만 해도 좋겠는데?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성적에 맞춰서 가더라도 이왕이면 그래도 그 성적대에 있는 여러 과가 있을 텐데 아이가 그래도 조금 관심 있어 하고 싶어 하는 분야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하는 학과가 무엇인지를 몇 개 정도 쭉 적어보세요. 학과를 먼저 정해. 그런 다음에 그 학과가 있는 대학 중에서 우리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이 있는지를 찾아서 또 대학을 몇 개 정도 쭉 적어두세요. 그러고 난 다음에는 이 대학을 과연 우리 아이의 성적으로 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이제 그 다음에 보는 거죠. 그래서 우선 먼저 아이하고 이 목표 대학과 학과를 먼저 정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야, 정시로 이 대학을 가려면 몇 점 정도가 필요하대. 그러면 지금 너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거에 대비해서 야, 10점 이상 올려야 된대. 그러면 앞으로 국어, 수학, 영어, 탐구 영역을 어떻게 해서 10점을 올리자. 이렇게 학습 전략을 구체적으로 짜 나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아이가 가고 싶어 하는 대학과 학과를 어느 정도는 정해 두시고 그 대학이 어떤 수준을 요구하고 있느냐. 야, 적어도 그 대학을 가려면 수능 최저 기준은 요 정도는 돼야 된대. 그러면 우리 아이가 가지고 있는 성적 중에 야, 이 수학하고 탐구 좀만 하면 최저 기준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영역에 시간을 조금 더 투자한다든가 이런 전략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전형 방법에 대해서 먼저 고민하지 마시고 가고 싶은 대학과 학과를 정해놓으면 그 대학의 여러 가지 전형 방법 중에 우리 아이에게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무엇인지를 찾아 나가는 거죠. 그래서 대학 학과를 정하시고 난 다음에 전형 유형을 검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 주에 이 목표 설정까지 같이 해주시는 걸로. 자, 그러면 과연 이제 어느 정도 수준이 돼야 서울에 있는 대학을 갈 것이냐. 이거는 작년도 기준의 점수입니다. 올해는 또 달라지겠죠? 자, 대략적으로만 볼게요. 야, 서울대 경영 꼭대기죠. 서울대 경영 100분위가 396이래요. 4개 영역 합이에요. 나누기 4 해보세요. 그럼 과목별 얼마? 99? 그쵸?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시험이 좀 쉬운 과목은 만점을 맞아도 100분위가 99인 과목도 있죠? 98인 것도 있고. 그러면 결국 여기 가려면 어때야 된다는 거예요? 야, 한 두세 문제 정도 틀리면 가겠구나. 그죠? 상당히 높아요.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맞은 아이들이 있잖아요. 만점도 33명 나오고. 그쵸?
그런 공신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연구대 좀 내려오자. 좋아요. 성균관대학교. 성대 인문과학 계열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과를 이렇게 쭉 보면 글로벌 경제, 그 다음에 글로벌 리더, 그런 다음에 경영, 사회과학 계열, 인문과학 계열, 그 다음에 이제 사범대 이런 식으로 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위권 정도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여기를 가려면, 백분위가 383점 정도. 상위 1.4% 정도 되면, 요 정도는 갈 수 있겠구나. 이제 대략적으로 이걸 보시고, 현재 우리 아이의 위치가 어느 정도 되는지를 보시면 우리 아이가 지금 갈 수 있는 가는 대학은 어느 수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앞으로 열심히 공부해서 5점, 10점 향상시켰을 때 갈 수 있는 가는 대학과 학과가 또 있겠죠. 이렇게 점수대별로 5점 올렸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여기래, 10점 올렸을 때 갈 수 있는 대학이 이거래 라고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조금은 자극이 되고 동기부여가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하고 좀 공유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건 자연계예요. 그래도 서울대 의대가 탑이죠, 탑. 백분위 여기는 397이네요. 397. 어떤 애들이 가는지 아시겠죠? 자연계에서 수능을 보는 친구 중에서 서울대 의대를 가려면 과학탐구를 어떻게 봐야 되는지 아시죠? 서로 다른 1, 2를 봐야 되잖아요. 1, 2. 그렇게 봐야 돼요. 그렇게 시험을 본 아이들 중에서 한 65등에서 70등 이내에 들면 서울대 의대를 갑니다. 아시겠죠? 네,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아니, 못할 이유 있나요? 그죠? 하면 되죠? 근데 작년에 안타깝게도 어쨌든 만점 맞은 친구가 떨어져서, 속상했지만, 올해에는 그럴 일이, 거의 안 생길 것 같아요. 이제 수능에 의해서 가게 될 테니까. 그러니까 작년에 그 친구 참 서울대하고는 인연이 좀 아니었나 봐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올해에는 수능을 잘 보면 갈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대 보건과학부는 이제 고려대 학과 중에서도 하위 학과 쪽 보시면 상위 4.4%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 아이의 성적 위치가 어느 정도 될까? 여기 지금 이제 한성대를 써놓은 것은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자라고 했을 때 요 정도 나와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도 문과 쪽 학생들에 비해서 만약에 단순히 등급으로 말씀드리면 인문계 학생들이 그래도 서울 안에 있는 대학을 가려면 4개 영역 중에 2개 내지 3개는 그래도 하위 2등급, 그 다음에 상위 3등급 이렇게 맞아야 그래도 가요. 근데 자연계 학생들은 상위 3등급을 맞아도 갈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요. 문과하고 이과의 차이점이 그런데 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아이의 목표 대학과 학과를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나중에 어머님들이 1년 동안 앞으로 수능 보고 정시 원서 쓸 때까지 어떤 스케줄이 입시에서 진행되고 있구나를 머릿속에 좀 담아두시라고 제가 표를 만들어 본 건데요. 간단하게 중요한 거 몇 가지만 우선 설명드릴게요. 9월 6일부터 원서 접수는 한 번만 하는 거 아시죠? 6번을 한꺼번에 다 써야 된다는 거. 대신에 특수대학, 카이스트라든가 또 광주에 있는 지스트라든가 이런 대학은 원서를 하나 더 쓸 수가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쓸 수 있고,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제 수능을 1월 13일 날 봐요. 그러면 수능을 기점으로 해서 어떤 대학은 대학별고사를 수능 전에 치르는 대학이 있어요. 어떤 대학은 수능 끝나고 난 다음에 대학별고사를 치르는 대학이 있죠. 자, 우리 아이가 가야 될 대학이
수능 전에 대학별고사를 보느냐, 수능 이후에 대학별고사를 보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의 공부 스케줄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아이가 수능 성적이 내신보다 더 잘 나와서 정시를 염두에 두고 수능에 올인해야 되는 그런 학생인 경우는 수능 전에 너무 많은 대학별고사 일정을 갖게 되면 아이가 공부에 집중하기가 어려워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조절이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스케줄 관리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를 하시라는 거, 그것만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대학 학과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된다 그랬죠? 그 대학을 우리 아이가 갈 수 있는 합격 가능성이 높은 전형이 무엇인지를 이제 탐색하자라고 했죠. 자, 그래서 대표적인 수시의 전형을 우리가 보면 학생부 중심, 논술 중심, 실기 및 특기자 중심, 이렇게 이제 크게 분류할 수 있을 것 같고, 그 이외에 뭐 특별한 지원 자격을 가지고 있는 뭐 사회 배려자 전형이라든가 기회균형 또는 뭐 전문계고 졸업자 전형, 이런 전형들은 우선 별도로 두고 일반적인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 대표적인 전형이 이제 이거다. 세 가지로 유형을 분류해 놨습니다.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 학생부 전형 속에는 교과 중심이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입학사정관들이 평가하는 종합전형이라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적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그 작년까지 봤던 적성고사인데 학생부 비중이 50% 이상으로 높아져요. 그러면 학생부 비중이 높아지면 그 비중의 중심에 따라서 적성 중심이라고 그러니까 적성고사를 학생부 전형으로 포함시켜 놓은 대학들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논술을 보는 대학은 논술 중심 전형, 실기 또는 수학과학 특기자라든가 외국어 우수자라든가 이런 학생들이 포함되어 있는 전형들이 있죠. 그러면 전형에 따라서 평가하고 있는 여러 가지 평가 요소들이 있는데 핵심적인 평가 요소가 뭐일까? 이것을 간단하게 도표로 좀 만들어 봤습니다. 물론 대학에 따라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임에도 불구하고 비교과의 비중이 교과보다 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대학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있겠으나 하지만 중요한 부분에 대한 핵심 요소들을 저희가 쭉 한번 체크를 해봤습니다. 교과 우수자 전형은 뭐 교과 성적 굉장히 중요하죠. 대학에 따라서 최저 기준을 걸어놨다면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만 합격 가능하다라는 거. 적성고사도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한데 혹시 최저 기준이 있으면 최저 기준을 충족시켜야 되고,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대학 같은 경우는 적성고사의 성적도 중요하지만 교과 성적도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만 된다.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은 교과와 비교과, 자기소개서 이런 서류들을 사실은 종합심사하는 것들이 많죠. 그래서 뒤에 이제 3부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겠지만 어쨌든 교과와 비교과 그리고 거기에 수능 최저가 있다면 최저 기준 맞춰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술 같은 경우는 논술의 별표 3개도 이 수능에도 별표 3개가 있죠. 논술도 중요하지만 이 최저학력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한다면 많은 학생들이 지원한 논술 전형이지만 사실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니까 논술 준비, 아까 일부에서 우리 박문수 선생님께서 논술 때문에 너무 많은 시간을 보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그게 얘만 잘 본다고 대학 가는 게 아니라서 최저 기준도 충족시켜야 되니까, 그래서 수능 성적 올리는 데 집중하라는 이야기입니다. 특기자들은 가지고 있는 실적이나 비교과에 의해서 평가가 되죠. 자, 그래서 전형별로 간단한 핵심 몇 가지 알려드릴게요. 자, 학생부 교과 전형의 대표적인 대학들이 쭉 있습니다. 서울과학기술대의 학교생활 우수자는 교과 60%, 서류 40%인데 여기는 최저학력 기준이 없어요. 어때요? 학생들이 많이 원서 쓸 수 있겠죠?
최저 기준 없으니까. 교과 성적 좋은 아이들, 자, 서울과학기술대 학교생활 우수자 집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건국대 KU 교과 우수자는 학생부 교과 100%인데 최저 기준이 이렇게 걸려 있어요. 그러면 교과도 중요하지만 이 최저 기준, 자, 인문계 2개 등급 합이 4네요. 4개 영역 중에서 잘 본 거 2개 영역의 등급 합이 4가 돼야 되면 2 또는 1, 3 이렇게 돼야 되죠. 쉬운 건 아니에요, 사실. 어쨌든 내신도 좋아야 되면서 최저 기준도 그렇게 낮지 않은, 좀 쉽지 않은 전형일 것 같습니다. 이거는. 하지만 그거에 비해서 서울과학기술대 이 전형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지원하기에는 훨씬 더 쉽게 생각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연세대 학생부 교과 전형은 단계별로 1단계에서는 교과에 의해서 일정 배수를 선발한 다음에 그 학생들에 한해서만 비교과를 평가하겠다라고 했어요. 따라서 이 전형에서 오해를 하면 안 되겠죠. 와, 우리 애는 비교과가 훨씬 좋으니까 여기 써볼까?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왜? 어디서 떨어져? 1단계에서 탈락하겠죠. 그래서 이 전형을 쓰는 친구들은 대부분 어떤 학생들이에요? 서울대 쓴 아이들과 중복되겠죠? 서울대 자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로 내신 성적대가 아주 출중한 그런 아이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다가 수능 최저 기준을 걸었어요. 인문은 2개 등급 합이 4네요. 좀 여유롭죠? 건국대는 2개 등급합이 4. 연대도 2개 등급합이 4. 어디 써요? 어디 쓰시겠어요? 어머니 같은 건대, 연세대. 그러니까 건대가 좀 세네요. 그죠? 연대에 비해서도. 자, 그래서 이렇게 대학들이 최저 기준을 제시를 했는데 이 최저 기준이 조금 상대적으로 높냐 아니면 상대적으로 좀 낮냐 아니면 최저 기준이 없느냐에 따라서 그 해의 응시자의 경쟁률은 굉장히 많이 달라질 수 있겠죠. 그러면 지원자가 많다는 것은 좋은 아이들도 많이 지원을 한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물론 허수들도 많아요. 기대를 가지고 진로 보는 아이들도 많지만 좋은 아이들도 상대적으로 많이 원서를 씁니다. 그걸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경쟁률 잘 피해서 도망가는 방법을 누군가 알려주면 참 좋겠죠. 자,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이제 대표적인 거 보면 고려대학교 같은 경우 학교장 추천과 융합형 인재라고 이렇게 전형이 2개가 있네요. 자, 어머님들이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학생부 종합 전형은 전형 유형인 거고요. 학교장 추천 융합형 인재라는 것은 전형명이에요. 따라서 유형의 분류는 크게 3개로 나눴지만 그 안에 세부적인 전형명은 또 여러 개가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전형명을 보면 지원 자격이 다 달라요. 어떤 아이들이 지원해야 되는지 따라서 이 전형별 지원 자격을 반드시 살펴보시고 우리 아이가 지원 가능한지 안 한지를 보시면 됩니다. 최저학력 기준도 살펴보시고요. 자, 근데 여기 한양대 학생부 종합전형 최저 기준이 없네요. 그쵸? 왠지 대박줄짐이 좀 보이죠? 네. 자, 학생부 종합전형 중에서 자기소개서가 작년에 비해서 달라진 게 하나 있습니다. 이 문항수가 이제 교육부에서 공통문항을 3개 주고 자율문항을 하나 가져가라. 그래서 6개 문항에서 4개로 문항이 축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면 어떤 아이를 뽑고 싶은지가 그냥 보여요. 잘 보시면 학업에 기울인 노력과 학습 경험. 공부 잘하냐? 이거죠? 너 공부 잘했어? 이거예요. 그 다음에 본인이 의미를 두고 노력했던 교내 활동 이런 걸 보면
이런 부분에서 전공 적합성이라든가 아니면 리더십이라든가 자신의 어떤 특장점 이런 것들을 보여줄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배려, 나눔, 협력, 갈등, 관리 등에 대한 실천 사례. 너 인간성 괜찮아? 이거죠. 사람 됨됨이가 됐느냐. 그래서 보고 싶은 게 명확하게 다 드러나요. 공부, 학업 능력 뛰어나야 된다. 전공에 대한 열정, 전공 적합성이 있어야 된다. 거기에 더불어 인간성도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포인트를 잘 이해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시는 게 성공 가능성이 높아질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아주 특별한 경우여서 예시를 줘봤어요. 인하대나 세종대 같은 경우는 한 군에서 2가지 전형으로 선발을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의 학과는 이제 한 군에서만 뽑는 걸로 알고 있었잖아요. 자, 그런데 세종대나 인하대 같은 경우는 모집단이 기계공학과 하나인데도 나군 하나에서 수능 100%로 뽑고 수능 70, 학생부 30으로도 또 뽑네요. 아주 특이한 케이스도 있더라고요. 이런 대학은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학들은 한 모집 단위에서 뽑게 된다. 그래서 한양대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건설환경이 가군에서 10명, 나군에서 7명이었다면 올해에는 건설환경을 나군에서만 뽑는다는 거. 그래서 이제 군별 전략을 짤 때 이 학과 선택도 굉장히 중요해진 것 같아요. 자, 수능의 영향력 더 이상 말 안 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남아있는 기간 동안 어떻게 준비할까? 지금 마음은 되게 급해. 벌써 우리 애가 수능 볼 것 같은 생각이 드시지만 그래도 아직 몇 달 남았잖아요. 자, 이제 중간고사 준비해야 되죠? 중간고사 중요합니다. 준비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월별 시험 범위가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우선 너무 멀리까지 가지 말자. 목표 6월달 모의고사 시험 범위 때까지 반드시 공부해야 될 그 범위 안에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자. 그리고도 여력이 남으면 진도 나가시면 돼요. 아직 이 뒤까지 진도 나가기 어려운 친구들은 지금 6월달 모의고사를 최대한 준비하는 걸로 그렇게 시간표를 잘 짜셔가지고 단계별로 준비를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공부 방법은 중요한 건 뭐죠? 우리 아이가 학교를 다니고 있잖아요. 학교의 수업 시간을 집중하지 않으면 결코 좋은 성적 얻기는 어렵습니다. 학교에서 진도 나가면 그거에 맞춰서 반드시 공부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어쩔 수 없이 EBS 봐야 됩니다. 기출문제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국어나 영어 같은 경우는 기출문제에 있는 이 지문들을 평소에 많이 익혀놓으면 시험 볼 때 시간을 많이 단축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2개 내지 3개 정도의 지문을 꼭 읽고 문제를 풀 수 있게끔 하시고 그 다음에 영어 단어 꼭 30개씩 읽어야 된다 그랬죠? 외워야 된다 그랬죠? 그 다음에 수학도 포기하면 안 되죠. 그래서 수학 문제도 하루에 10문항 이상씩 반드시 풀고 넘어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탐구는 그럼 여름방학 끝나고 준비하나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안 나오죠? 탐구 과목도 매일매일은 힘들더라도 매주 주말에는 탐구 공부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어느 날 갑자기 막 성적이 올라가지고 대박나는 일은 없죠. 그죠? 항상 스케줄에 맞춰서 단계적으로 하시고 그 다음에 아이의 학교생활 기록부를 한번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생부 종합 전형 쪽으로 원서를 쓸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이제 2학년 끝났으니까 하시고 야 3학년 1학기 때 뭐 좀 준비해볼까? 천만의 말씀. 3학년 1학기 때 뭘 준비해요? 열심히 중간고사, 기말고사, 내신 준비하고 수능 준비하면 거기에 집중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월별로 스케줄을 좀 만드세요. 이제 4월이니까 어저께 나왔던 3월 모의고사 성적표를 가지고 반드시 틀린 거 제대로 공부하자.
그 다음에 4월 말 5월 초에 있을 중간고사를 위해서 준비해줘야 되죠. 그리고 6월달 모의고사 준비 5월달에 하면 되겠죠. 준비하시고 또 모의고사 보고 나면 그거에 대해서 어때요? 또 부족한 부분 준비해야 되죠. 여름방학 7월 8월 완벽하게 이제 1학기 동안에 해야 될 거 확실히 준비하고 그 다음에 원서 준비는 8월 이제 중순쯤 되면 그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 친구들은 되게 바빠요. 이때 하려고 보면. 근데 8월, 9월부터는 수능에 올인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 쪽에 원서를 써야 될 대상의 학생들 같은 경우는 지금 조금 여유가 있을 때 오히려 지금 목표 대학의 자기소개서를 한 번씩 써보는 게 도움이 더 많이 됩니다. 지금부터 조금씩 준비해 나가시면 수능 보는 날 수능 보고 나서 아주 밝은 표정으로 두 다리 쭉 뻗고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오지 않을까. 이제 나중에 또 이런 설명의 기회가 또 있겠죠. 그때 돼서 울상 돼가지고 오지 마시고요. 오늘부터 차근차근 잘 준비하셔서 빵긋빵긋 웃으면서 나중에 만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아직 박수 치지 마세요. 어머님들이 밖에 오시면서 혹시 이 책 보셨나요? 네, 저희가 그 TBS에서 상담받고 대학 가자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아이들을 많이 상담을 해주잖아요. 물론 저도 그 중에 이제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상담하면서 에피소드나 또 성공한 사례들 이런 것들을 담아놨기 때문에 아마 이 아이들 중에 우리 아이하고 상황이 비슷한 그런 학생들이 또 있을 거예요.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나씩 준비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자, 이상 오늘 제 강의는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